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이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엄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신원을 잇따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엄벌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추적 중인 경찰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북영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허위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총 14개의 계정을 파악했으며 이 중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를 벌여왔으며 기존 입건자 8명에 더해 최근 유포자 2명을 추가로 포착해 입건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 10명 중 6명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고 군 관계자 1명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나머지 4개의 해외 계정에 대해서는 신원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없으며 최초 유포자로 의심받던 피의자가 자신도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유포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윤철 부총리의 고발장과 제출된 게시글, 캡처 자료 14건을 토대로 가짜뉴스의 최초 생산 원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도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보다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놨더니 그게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아니 그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2년 지나도록 아직 기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세입자 살 사람이 못 사겠지.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하면. 동의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장된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언론중재에 지금 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가짜뉴스라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보기엔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을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세입자가 이따위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합니까?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인가.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해요. 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래요. 부동산과 관계된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가지고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며칠 전에도 그 매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다 금매를 다 사갔다는 그런 매체인가 샀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예요, 도대체?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외국인 총거래량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혐오증 뭐 이런 거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 법무부에서 보면 그건 처벌 대상 아닙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 쓰는 거? 처벌 조항 없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좀 기존에는 명예훼손과 뭐 모욕 등 기존 형법으로 처벌을 해 왔었는데요. 가짜 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건 이제 배상에 관한 거고 형사처벌은 그 전기통신사업법인가 뭐 거기에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흘려가지고 공공의 질서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옛날에 그냥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다 위헌 판결이 났고, 그걸 내가 알기로는 법률 개정을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뭐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민정.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기통신법이 개정이 돼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해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점잖아 보이는 그 지면 기사,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그게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네요. 하여튼 그 관련 부처들이 네.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건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냥 나중에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제목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또 대충 넘어가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정책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해서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기사 중에 맨날 막 바뀐다. 뭘 바뀌기는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다주택자는 그때로부터 예. 하니까 3개월 편차가 생겼나 본데 그거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해명 같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 주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하십시다. 네, 복잡한 환경에서 다들 고생 많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하려고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방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은 미약하긴 한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 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비수도권의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반기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전략에 있어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은 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자세로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또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부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가로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이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그거다 추후 행정 절차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1년, 2년 되게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에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평소에는 당연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법, 그다음에 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게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각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해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2배면 일을 2배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잠을 좀 더 줄이자. 이거 우리 청와대도 그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그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정책실장 공무원들 그런 거 있죠. 월 최고 한도라는 게 있죠. 초과 근무 한도가 있죠. 그게 물론 이제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치 이제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 시간만큼은 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각 부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지 그걸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 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그 인정도 못 받고 그거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혁신자하고 예, 네.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